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과연 내가 다루는 게 맞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치료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만 내가 직접 겪었던 증상이나 감정들을 이야기해주면 분명히 나와 비슷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너무도 건강하고 거의 늘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일단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겪은 증상과 과정들 그리고 저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합니다. 외상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몸의 바깥 부분에 일어나는 장애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PTSD는 몸의 바깥 부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장애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폭력과 범죄 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외상이라고 해요.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심한 가스라이팅과 폭력을 장기간 경험했을 경우에도 이 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무력감, 고통 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상을 입을 당시의 일들이 꿈이나 생각을 통해서 재경험되는 것인데 마치 지금 현실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실감나게 당시의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상에 관련된 것들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하거나 그 일이 일어난 장소를 피하는 것 또는 외상과 관련된 일들이 아예 기억이 안 난다거나 감각이나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나 짜증이나 분노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자주 놀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PTSD로 진단을 내린다고 해요. 이제 제가 겪은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들을 모두 다 겪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할 얘기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 숨쉬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당연하죠. 제가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무시당하고 비난과 공격만 주구장창 받았으니까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장기간 노력했지만 더 나아지기는커녕 입에 담지도 못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일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모두 거짓말로 취급당했죠. 이미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다 포섭당한 뒤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증거를 남기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든 용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증거들을 일부러 다 지우고 없앴습니다. 이렇게 내가 덮어주면 나중에 그들이 나에게 감사해 할 거라고 믿었었죠.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 지우고 유리한 증거들만 남겨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지를 부리고 저를 괴롭히고는 제가 분노하는 부분만 딱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서로 오해만 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너무 순진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심하게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우를 받은 이후로 그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는데 마치 지금 내 앞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그 기억이 생생하게 찾아왔습니다. 충격에 휩싸였던 그 당시의 감정을 매번 그대로 똑같이 느끼게 되었죠. 과거와 똑같이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다가 결국 분노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매일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음악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 PTSD 증상이 정말 심할 때는 음악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전혀 웃지를 못했고 아무리 슬픈 장면을 봐도 전혀 슬픔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원래 같으면 이 시점에서 진짜 많이 울었을 텐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었습니다. 책 보는 걸 원래 정말 좋아했었는데 책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고 글 쓰는 것도 정말 좋아했었는데 글을 전혀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제 평생에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솟아오르고 장소나 물건이나 뭐든 예전에 겪었던 일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보이면 충격받았던 일들이 바로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죠.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 또 몇 년 동안 너무 안 먹기도 했습니다. 뭐가 중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균형이 안 맞고 생각이 극단에서 극단을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이런 일들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를 겪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이해가 안 갔고 그 충격과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로 듣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또한 저를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캐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정신과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워낙 인간의 심리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에 대해 별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너 군데 정도에서 저의 말들을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저의 원가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조사하시더니 불행했던 원가정을 기반으로 저를 판단하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말들을 자꾸 반박하셨고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셨죠. 말조심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버릇인 거 아니냐, 평소에 불만이 많고 사회에 적대감이 큰 사람인 것 같다, 부모님 중에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냐 등등. 심각한 에코이스트였던 제가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정신과 의사들까지 나를 안 믿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이해가 가요. 불행한 가정에서 큰 사람들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기 쉽다고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공부한 대로 저를 진단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책에서 혹은 언론에서 많이 접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절대 그런 편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가정 출신이 다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으면서 컸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서 컸는데 너무 철이 없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책을 읽고 지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원가정이 어땠었든 상관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아무튼 정신과 의사들에게조차 그런 대우를 받고 크게 절망했었지만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후에 훌륭한 의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고 주변 분들이 수소문해서 정말 실력 있는 분을 소개해 주신 덕에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를 약을 먹었는데 정말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꼬박꼬박 성실하게 복용을 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을 만나니까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아예 못 잤었는데 3년치 약을 다 먹고 나서 그 뒤로 한 1년 정도는 정말 하루에 20시간 정도씩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진짜 먹고 자고만 계속했었죠. 그렇게 과다하게 잠을 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두 해 균형을 잡나 했는데 또다시 한 1년 정도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한 번 자면 30분 이상을 못 잤고 하루에 다 합쳐봤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살았었죠. 눈을 뜨고 걸어 다니지만 항상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보충했었어요. 지금은 매우 잘 자고 잘 먹습니다. 때로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번씩 가볍게 과로를 하는 거 말고는
수면장애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받는 와중에 사는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비난하거나 조언을 하려고 한다거나 저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요. 오히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터놓을 때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고백해 주셔서 관계가 좀 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관계가 가깝긴 한데 모두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평소에 잘 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저 자기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 앞에서는 잘 경청해 주고 존중해 주면서 굉장히 말조심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별로 기억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바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한 번도 간섭을 한 적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든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힘든 일을 겪은 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웃고요. 눈물도 다시 많아졌고 잠도 건강하게 잘 잡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 저 자신이 아주 자랑스럽죠.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를 생각하면서도 섣불리 간섭하지도 않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PTSD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신과 의사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환자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환자가 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체 환자의 30% 정도는 치료받지 않아도 스스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70%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악화와 호전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PTSD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저보다 증상이 좀 더 가벼운 분도 계실 거고 훨씬 더 심각한 증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부디 실력 있는 훌륭한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좋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